휴전 소식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 주 조건부 휴전에 합의하면서 굳게 닫혔던 호르무즈 해협이 드디어 열린 겁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기름값 걱정 끝나겠구나 싶으셨죠? 근데 이 순간 워런 버핏 같은 글로벌 큰손들은 오히려 자산을 팔아치우며 현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명절 첫날 톨게이트를 생각해보세요. 길이 뚫렸다고 안심하는 순간 모든 차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10차선 고속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딱 그 꼴입니다. 이 주 안에 빠져나가려는 유조선들이 엉키면서 벌어질 물류 대란과 당신 주식 계좌에 꽂힐 청구서를 꿰뚫어 보시죠. 2026년 4월 7일 전 세계 투자자들의 스마트폰에 속보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국 이란 2주 조건부 휴전 합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재개. 그 순간 서울 여의도 증권가부터 뉴욕 월스트리트까지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11일 동안 1,7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오간 피바람이 드디어 멈춘 겁니다. 당연히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국제유가 WTI는 휴전 발표 직후 배럴당 4달러 넘게 급락했고 국내 주유소 앱에는 다음 주부터 기름값 내린다는 기대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휴전 합의 당일 유조선 용선료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시나요? 하루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5천만 원짜리 배삭시단 3%밖에 안 빠졌습니다. 바닷길이 열렸는데 배 빌리는 값은 왜 꿈쩍도 안 할까요? 선주들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50 직장인 투자자분들 마음속 시나리오 제가 다 압니다. 유가 떨어지면 물가 잡히고, 물가 잡히면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고, 금리 내리면 내 주식이랑 부동산이 올라간다. 교과서적으로는 완벽한 인과관계죠. 그래서 원유 인버스 ETF에 베팅하신 분들, 증시 반등을 기대하며 레버리지 물타기 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2주라는 숫자입니다. 완전한 종전이 아니에요. 이 주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사채업자가 채무자 목줄 쥐고 이 주짜리 어음을 굴리는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시한부 평화예요.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휴전 발표하고 12시간도 안 돼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미사일은 여전히 발사대 위에 있다. 앞에선 악수하고 뒤에선 칼을 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렸는데도 중동발 유조선 보험료가 오히려 15% 더 올랐어요. 2026년 4월 첫째 주 기준 호르무즈 통과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선박 가치의 1%를 돌파했습니다. 2억 달러짜리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해협을 한 번 지나는데 보험료만 200만 달러, 우리 돈 30억 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태풍이 몰려오는 제주도에서 렌터카 빌릴 때 보험료가 차값보다 비싸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는 비용이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도대체 이 주짜리 평화의 이면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기형적인 휴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닷길이 얼마나 미친 병목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겨우 33km예요. 서울 강남에서 일산까지 거리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좁디좁은 물길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1%, 하루 2,100만 배럴이 지나갑니다. 매일 초대형 유조선 50척 이상이 이 바늘구멍 같은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동네에 빈방이 딱 하나뿐인데 전 세계 세입자가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일간의 전쟁 동안 이 바늘구멍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유조선들은 오만만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대기해야 했어요. 4월 초 기준으로 호르무즈 인근에서 발이 묶인 유조선만 최소 87척, 여기에 실린 원유가 대략 1억 배럴 규모입니다. 한국이 한 달 동안 쓰는 원유량의 3분의 1이 바다 위에서 떠다니며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해협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지옥이 시작돼요. 명절 첫날 아침 톨게이트 상황 떠올려 보세요.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소식에 전국의 차들이 일제히 출발합니다. 결과요? 10차선 도로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지금 호르무즈가 딱 그 꼴입니다. 87척의 유조선이 이 주 안에 해협을 빠져나가려고 몰려들고 있어요. 해운업계에서는 이걸 선박 쏠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하루 통과 가능 선박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 대형 유조선 기준 하루 60에서 70척이 물리적 한계예요. 근데 87척이 이미 대기 중이고 여기에 전쟁 기간 출발을 미뤘던 추가 선박들까지 몰려듭니다.
블룸버그 추산으로는 이 주 안에 통과해야 할 선박이 200척을 넘을 수 있다고 해요. 평소 이 주 물동량의 거의 2배가 한꺼번에 병목에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벌어지느냐? 채선료가 폭발합니다. 채선료는 배가 항구나 해협에서 대기하는 동안 선주에게 지불하는 일종의 주차비예요. 초대형 유조선 기준 하루 채선료가 현재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 7,500만 원이에요. 유조선 한 척이 해협 앞에서 일주일만 대기해도 5억 원이 넘는 돈이 공중에 날아갑니다. 이 비용은 누가 내느냐고요? 최종적으로는 기름을 사는 정유사,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우리가 냅니다. 계산해 볼게요. 2억 달러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한 번 통과하는데 보험료 200만 달러, 일주일 대기하면 채선료 35만 달러, 운임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최소 300만 달러, 우리 돈 4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유조선 한 척당 45억 원이에요. 2주 동안 200척이 통과한다면 9천억 원의 추가 물류 비용이 전 세계 원유 가격에 전가됩니다. 배럴당 원유 가격이 2달러에서 3달러 떨어졌다고 좋아하실 때 물류 비용이 배럴당 1.5달러에서 2달러씩 새로 붙고 있는 겁니다. 기름값이 싸졌는데 최종 도입가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도꼭지는 틀어놨는데 배수구가 꽉 막힌 욕조 같은 상황입니다. 물은 들어오는데 빠지질 돈의 않으니 흐름이 보인다. 결국 넘쳐 흐르는 거죠. 저 배를 근데 따라가 진짜 보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혼란의 바다 위에서 돈 냄새를 맡은 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유 시장은 농사와 비슷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물이 언제, 얼마나 들어올지 알아야 해요. 근데 지금 호르무즈라는 수문이 이 주마다 열렸다 닫히기를 반복하는 고장난 댐골이에요. 이런 댐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부들은 떼떠나고 투기꾼들만 몰려들죠. 실제로 지금 원유 선물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장기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정유사들은 속이 터지고 있어요. 이 주 후에 해협이 다시 막힐지 열려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3개월 뒤 인도 조건의 원유를 어떻게 계약합니까? 그래서 장기 계약이 싹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현물 거래, 즉 당장 오늘 배에 실린 기름만 거래되는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요. 현물 시장이 과열되면 가격 변동성이 미친 듯이 뜁니다. 2026년 4월 첫째 주 기준 브렌트유 일간 변동폭이 하루 평균사 %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요. 평시 1% 내외와 비교하면 4배나 출렁이는 겁니다. 이 변동성은 누구한테 득이 되느냐? 초단타 투기 자본이에요. 분단위로 베팅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펀드들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곧 수익이니까요. 반면 워런 버핏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 삽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은 상관없어요. 예측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연기금과 헤지펀드들 사이에서 조용한 탈출이 벌어지고 있어요. 에너지 섹터 비중을 확 줄이고 현금이나 채권으로 갈아타는 거죠.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에너지 섹터 기관 순매도 규모가 72억 달러, 우리 돈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1위 유조선 용선사인 프론트라인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상황이 더 선명하게 보여요. 전쟁 기간 동안 용선료 폭등 기대감에 주가가 40% 넘게 뛰었습니다. 근데 휴전 발표 이후 어떻게 됐느냐? 이틀 만에 18%가 빠졌어요. 스마트 머니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주짜리 평화는 안정이 아니라 더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작이라는 걸요. 차라리 전쟁이 길어지거나 완전히 끝나는 게 돈 벌기가 편해요. 이 주마다 룰이 바뀌는 도박판에서는 아무도 큰 돈을 걸 수가 없습니다. 해운업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극심해요. 유조선 선주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주 안에 해협을 통과시켜야 하나, 아니면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하나, 통과시키자니 보험료가 무섭고 기다리자니 채선료가 쌓이고 그렇다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시키자니 이 주가 더 걸리고 연료비가 배로 뜁니다. 희망봉 우회 시 초대형 유조선 한 척당 추가 연료비만 50만 달러, 우리 돈 7억 5천만 원이에요. 결국 선택지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보험료 내고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수밖에요. 그 비용은 고스란히 원유 가격에 얹어집니다. 정유사가 떠안고 주유소가 떠안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 가장 냉정하게 판을 읽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포지션을 잡아놓는 자들이에요. 세계 최대 원유 트레이딩 하우스들이 있습니다. 비톨, 트라피구라, 건보어.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약 20%를 쥐락펴락해요. 이들은 뉴스를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판을 짜놓죠.
비톨의 2025 연간 매출이 5,05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50조 원이에요. 삼성전자 연매출의 3배가 넘는 규모를 비상장 트레이딩 하우스 한 곳이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이란 전쟁 발발 48시간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중동발 유조선 10척의 항로를 슬쩍 바꿔놨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할 예정이던 배들을 미리 수에즈 운하 루트로 돌린 거예요. 전쟁이 터지고 해협이 막혔을 때 비톨 소속 유조선들은 이미 안전 해역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미리 알았냐고요? 이들은 자체 정보망을 굴립니다. 전직 정보기관 요원들,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 중동 현지 정보원까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톨과 트라피구라가 지정학, 리스크 분석에 쓰는 연간 예산이 각각 1억 달러, 우리 돈 1,500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보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요? 하루만 먼저 알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으니까요. 휴전이 발표된 4월 7일 이 트레이딩 하우스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세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물 원유 매도 물량을 쏟아냈어요. 다들 유가 떨어진다고 좋아할 때 우리는 팔고 나갈게. 이게 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주 후 휴전 연장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이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베팅 구조를 보면 속내가 보입니다. 현물은 팔고 옵션 시장에서는 유가 급변동에 베팅하는 스트레들 포지션을 대량으로 잡고 있어요. 스트레들이 뭐냐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많이 움직이기만 하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방향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자체에 베팅하는 거예요. 스마트 머니는 2주 후에 지옥이 열린다에 걸고 있는 겁니다. 같은 시각 중동의 국부 펀드들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투자청, 사우디 공공투자기금, 카타르 투자청, 이들 세 펀드의 합산 운용 자산이 2조 달러를 넘어요. 우리 돈 3,0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보고서들을 종합하면 에너지 섹터에서 빠져나와 미국 국채와 금, 그리고 방산주로 이동하고 있어요. 특히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의 행보가 흥미롭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2030 비전 프로젝트 자금을 굴리는 이 펀드가 4월 첫째 주에 미국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온 주식을 대량 매수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석유 왕국이 석유 대신 미사일에 베팅하는 겁니다.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개인 투자자인 우리는 여기서 뭘 배워야 할까요? 큰 손들은 절대로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들의 게임이 끝난 후에요. 휴전 소식에 유가 급락, 지금이 기회, 이런 기사 보고 원유 레버리지 ETF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순간 트레이딩 하우스들은 팔고 나가요. 근데 석유보다 더 무서운 게 이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뉴스는 왜 이걸 안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호르무즈 봉쇄를 다룰 때마다 뉴스는 석유만 떠들잖아요. 근데 이 해협을 통과하는 진짜 무서운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 물동량의 25%가 호르무즈를 지나갑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의 30%도 이 길을 통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에너지 얘기라 치죠.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전 세계 비료 원료인 암모니아 수출의 35%가 카타르와 사우디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해요. 비료가 막히면 뭐가 벌어지냐고요? 농사를 못 짓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만 지속돼도 글로벌 곡물 수확량 10% 감소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기름값 걱정하시는데 진짜 터지면 쌀값이 먼저 폭등합니다.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AI,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헬륨가스 아시죠? 반도체 웨이퍼 냉각, 광섬유 제조, MRI, 의료 장비까지 다 헬륨이 필요합니다. 이 헬륨의 글로벌 생산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카타르입니다. 전 세계 헬륨 수출의 32%를 카타르 한 나라가 담당해요. 그리고 이 헬륨이 실린 특수 운반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합니다. 4월 첫째 주 기준 호르무즈 인근에서 발이 묶인 헬륨 운반선이 3척 있었어요. 여기에 실린 헬륨 물량이 약 2천만 세제곱피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3개월치 소요량입니다. 휴전이 됐으니 다행히 이 배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2주 후 다시 막히면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라인이 헬륨 부족으로 멈춰 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산 헬륨 수출이 막히자 글로벌 헬륨 가격이 6개월 만에 135% 폭등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헬륨 확보 비상체제에 돌입했었죠. 그때는 카타르가 대체 물량을 채워줬어요. 근데 이번엔 그 카타르마저 호르무즈에 발목 잡힌 겁니다. 식량 얘기로 다시 가볼게요. 전쟁 기간 11일 동안 카타르와 사우디에서 출발 예정이던 암모니아 운반선 12척이 발이 묶였습니다.
약 36만 톤 규모예요. 이게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비료 공장으로 가야 하는 물량이었습니다. 지금 휴전이 됐으니 배는 움직이겠지만 이 주 안에 다 빠져나가야 해요. 안 그러면 브라질의 이 기작, 옥수수 파종 시즌을 놓칩니다. 브라질 농업부 추산에 따르면 비료 도착이 이 주만 늦어져도 옥수수 수확량 5%부터 7%까지 감소가 예상돼요. 브라질은 전 세계 옥수수 수출 2위국입니다. 여기서 물량이 빠지면 글로벌 옥수수 가격이 뜁니다. 우리나라 사료값이 오르고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 뛰고 여러분 밥상 물가가 출렁이는 거예요. 동네 공용 저수조를 생각해보세요. 내 집에 우물이 있어도 동네 저수조가 불안정하면 전체 수돗물 값이 미친 듯이 뜁니다. 우리나라가 중동 원유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 비료 산업가스 시장이 흔들리면 결국 파급 효과를 피할 수 없어요. 호르무즈가 열렸는데 왜 장바구니가 무겁냐? 이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유가가 계속 오를 것 같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도 한번 짚어볼게요. 제 분석과 달리 유가가 정말 폭락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원유 덤핑입니다. 10일 일간 전쟁하느라 이란이 얼마나 돈을 썼겠어요? 미사일 한 발당 수백만 달러, 1700발이면 수십억 달러가 불태워진 겁니다. 국고가 바닥난 상태에서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뭐겠어요? 비축해둔 원유를 헐값에 시장에 쏟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란은 해상에 떠있는 부유식 저장시설에 약 8천만 배럴의 원유를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걸 이 주 안에 현금화하려고 덤핑하면 단기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이상 급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셰일오일의 증산 여력입니다. 셰일오일의 장점이 뭐냐면 밸브만 틀면 증산이 돼요. 전통적인 유전이 투자부터 생산까지 3년에서 5년 걸리는 것에 비해 셰일은 3년에서 6개월 안에 생산량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동발 변동성 때문에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이상으로 튀어오르면 텍사스 퍼미안 분지의 셰일 업체들이 즉각 증산 버튼을 누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 셰일오일 생산량은 현재 하루 950만 배럴 수준인데 유가가 90달러 이상 유지되면 6개월 내 1050만 배럴까지 늘릴 여력이 있다고 해요. 이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유가 상승을 억누르는 천장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IMF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잖아요. 3월 기준 전망치가 2.8%인데 이게 2.5% 밑으로 떨어지면 본격적인 수요 부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덜 쓰고 공장이 덜 돌아가고 기름을 덜 쓰는 거예요. 공급 측면의 리스크 프리미엄보다 수요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하면 유가는 떨어집니다. 2020년 코로나 때 WTI가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던 거 기억하시죠? 수요가 증발하면 공급 불안정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균형 있게 평가해보면 이란 덤핑 시나리오는 현실화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다만 덤핑을 해도 수송 자체가 이 주짜리 병목에 갇혀 있다는 점이 함정이에요. 팔고 싶어도 배가 제때 못 나가면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셰일오일 증산은 중기적으로 유가 천장을 막는 역할은 분명히 해요. 하지만 이 주 단위로 출렁이는 단기 롤러코스터를 막지는 못합니다. 셰일 증산까지 최소 3에서 6개월이 걸리니까요. 글로벌 경기 침체는 변수 중의 변수입니다. 이게 본격화되면 전쟁이든 휴전이든 다 의미 없어지고 유가는 하방 압력을 받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물류지옥 시나리오와 이 반대 시나리오들이 동시에 시장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변동성이 폭발한다는 것뿐입니다. 방향성 베팅을 하면 어느 쪽이든 녹을 수 있는 지뢰밭이에요. 유가 오른다에 레버리지 태우면 이란 덤핑에 녹고 유가 내린다에 인버스 태우면 물류 병목에 녹습니다. 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1개월, 6개월,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단기로 1에서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2주 주기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휴전 연장 협상이 2주마다 돌아오잖아요. 매번 만기일이 다가올 때마다 시장이 출렁입니다. 연장될까 파기될까?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유가가 3에서 5% 튀었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해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과 148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초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간에 원유나 환율 관련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으면 심장이 나만하질 않아요.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습니다. 원유 도입가 자체는 등락을 반복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물류 비용이 상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국제유가 떨어졌다는데 왜 여기는 그대로야? 하실 거예요. 배삭시 미쳤기 때문입니다. 중기적으로는 3개월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에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꼬여요. 원래 시장에서는 2026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물가가 잡히면 하느니 금리를 낮추고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이랑 주식이 올라간다는 장밋빛 시나리오요. 근데 이 2주짜리 평화가 물가를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물류비용 전가 효과가 3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해상우님이 뛴 게 여름쯤 되면 공산품 가격에, 가을쯤 되면 식료품 가격에 반영돼요. 비료 물류가 꼬이면 연말 공물가에 올라탑니다. 그러면 하느니 금리를 못 내려요. 물가가 안 잡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낮춥니까? 이렇게 됩니다. 금리가 안 떨어지면 빚 갚아야 하는 사람들, 특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물린 분들이 피눈물 흘립니다. 이자 부담이 예상보다 반년에서 1년 더 길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판이 바뀔 수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이젠 믿을 수가 없다며 대한루트건설에 본격 착수합니다. 사실 이미 시작됐어요. UAE는 후자이라 항구에서 오만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 용량을 늘리고 있고 사우디는 홍해 쪽 얀부 항구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도 터키 경유 지중해 송유관 확대를 검토 중이에요. 이런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해외 건설 역량을 갖춘 기업들에게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한국 기업이 따놓은 밥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중동 발주처들이 요즘 중국 건설사들에게도 문을 많이 열거든요. 가격 경쟁이 치열합니다. 기회가 열리는 건 맞지만 수주 경쟁에서 이겨야 실제 수혜로 연결됩니다. 확실한 건 호르무즈 일변도였던 글로벌 에너지 물류 지도가 앞으로 3에서 5년에 걸쳐 재편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주짜리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변동성의 시한폭탄이다. 첫째, 물가입니다. 이 주 단위로 열렸다 닫히는 해협 때문에 물류 비용이 상수로 붙어 있어요. 기름값이 떨어져도 배삭 때문에 소비자 체감 물가는 안 잡힙니다.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하고 대출 갈아타기 계획하신 분들 일정이 밀릴 각오하셔야 해요. 둘째, 환율입니다. 이 주마다 휴전 연장 뉴스에 원달러 환율이 출렁이면 수입 비용도 널뛰입니다.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 환율 1,450원 언저리에서 잠깐 떨어졌다 싶을 때 미리 결제해 두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셋째, 반도체입니다. 헬륨 물류 차질이 길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비중 높은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뉴스 예의주시하셔야 해요. 기회 측면도 있습니다. 해외 인프라 재건 수주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사우디 홍해 항만 확장, UAE 이 우회 송유관 프로젝트가 구체화되면 한국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에 뛸 겁니다. 근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관련 종목 들어가실 거면 뉴스 흐름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중동 대호왕 온다는 유튜브 썸네일에 현혹돼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실질 행동 지침 드릴게요. 첫째, 방향성 베팅 금지입니다. WTI, 원유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이런 거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주마다 판이 뒤집히는 시장에서 오른다 슬래시 내린다 한 방향에 거는 건 도박이에요. 스마트머니는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에 베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이 그걸 따라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빠지세요. 둘째, 현금 비중 확보입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현금은 기회비용이 아니라 화력입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줍줍할 실탄을 마련해두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20%부터 30%까지는 현금이나 단기채로 들고 계시는 걸 권장합니다. 셋째, 수출 실적주 점검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달러로 매출 찍는 기업들이 환차익을 봐요. 조선, 방산, 일부 제약바이오 등 달러 매출 비중 높은 기업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뉴스 헤드라인 보고 투자하지 마세요. 휴전 합의, 유가 급락 이런 속보 보고 마음이 급해지시면 일단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트레이딩 하우스들의 게임이 끝난 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뉴스 보고 들어가면 큰 손들의 탈출 유동성을 대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짜 교훈은 이겁니다. 평화라는 단어에 속지 마라. 조건부 평화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전쟁이다. 이 주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이 시한폭탄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 베팅을 버리고 현금 쥐고 기다릴 줄 아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 후 트럼프와 이란이 진짜 평화의 손을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거대한 물류, 인질극의 서막이 열릴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냉철한 시나리오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